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연구는요, 정말 SF 영화 같은 얘기인데요. 뇌 활동만 보고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문장을 떠올리는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근데 핵심 아이디어가 재밌어요. 뇌 신호를 마치 외국어처럼 번역한다는 접근법이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한번 같이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연구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문장을 말할 때 나오는 뇌신호 있잖아요. 그걸 특히 뇌 표면에서 직접 재는 피질 뇌파, 이코지라고 하는데 이걸 AI가 분석해서 텍스트로 바로 해독하는 겁니다. 과거 기술들이 좀 넘기 어려웠던 벽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허물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단어 오류율이 40% 넘어가고 정확도도 낮고 속도도 너무 느려서 사실 실용성이 좀 떨어졌죠. 해독할 수 있는 단어 수도 뭐 한 100개?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제한적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개별 단어나 아니면 더 짧은 소리 단위, 뭐 음소 같은 거 해독하는 데 그쳤거든요. 근데 이번 연구팀은 아예 발상을 좀 전환했어요. 뇌신호 패턴 자체를 그냥 하나의 언어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우리가 쓰는 이 문장이라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문제로 접근한 거죠. 기계 번역처럼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라는 그 AI 모델 구조를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 신호 전체를 쭉 보고 문장의 핵심 의미랄까? 이걸 딱 압축해서 파악하고 이게 인코더 역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바탕으로 다시 단어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거죠. 디코더 역할. 오, 뇌신호를 번역한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참가자가 문장을 읽을 때 뇌신호를 재는 것까진 알겠는데 그 다음에 AI는 정확히 뭘 하는 거죠? 아, 네. AI가 하는 일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그 뇌신호에서 뭔가 음성 같은 반복되는 특징적인 패턴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압축하고요. 이걸 이제 시간적 합성곱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압축된 신호들을 순서대로 쭉 보면서 문장 전체의 의미를 담은 어떤 고차원적인 요약된 생각 같은 정보, 이걸 상태 베커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요. 이게 인코더죠.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으로 실제 음성 특징 정보, MFCC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과정도 학습에 같이 활용해서 성능을 더 높였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 요약된 생각을 딱 받아서 디코더가 단어를 하나씩 예측해 나가는 거예요. 앞에 예측한 단어를 참고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이걸 반복해서 문장 전체를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와, 그래서 결과는 어땠어요? 정말 번역처럼 정확하게 해독이 되던가요? 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정 참가자의 경우에는요, 단어 오류율 WER이라고 하죠. 이게 최저 3%까지 떨어졌어요. 3%요? 와, 네, 이전에 한 100단어 정도 해독할 때 오류율이 60%막 이랬던 거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죠. 그렇죠. 거의 뭐 전문 속기사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문 속기사 오류율이 보통 5% 내외로 보니까요. 거의 근접했거나 더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고밀도 전극 그리드를 사용한 거나 학습할 때 방금 말씀드린 실제 목소리 특징, MFCC를 같이 활용한 점, 그리고 그 시간적 합성곱 레이어 도입 같은 것들이 다 기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뇌신호 없이 그냥 노이즈만 입력으로 넣어봤더니 오류율이 거의 10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뇌에서 나오는 정보를 읽어서 해독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야, 3% 오류율이라니. 이건 거의 뭐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는 수준 같은데요. 근데 교수님, 이런 AI 모델 학습시키려면 보통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뇌신호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 큰 문제 중 하나예요.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뭐 수백만, 수천만 문장으로 학습하는데 뇌신호는 기껏해야 수천 문장 수준이거든요.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연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이학습이라는 기법을 썼습니다. 뭐랄까, 비유하자면 스페인어를 배운 사람이 이탈리아어를 더 빨리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른 참가자의 뇌 데이터로 AI를 미리 한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데이터가 좀 부족했던 참가자의 해독 정확도가 무려 17%나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 뇌 데이터로 학습했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는요, 해독하려는 목표 문장 세트랑은 전혀 다른 내용의 문장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도 성능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오류율이 31%나 줄어들기도 했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가 단순히 그냥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단어를 구성하는 더 기본적인 뇌신호 패턴, 어떤 단어 수준의 정보를 학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패턴을 배우고 있는 거네요. 그럼 혹시 뇌의 어떤 특정 부위가 이 해독 과정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요. 주로 두 영역이 좀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복측 감각운동 피질이라고 해서 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이나 혀를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하고 명령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상측도회라는 영역인데 여기는 주로 말소리를 듣고 인지하거나 혹은 내가 말할 때 나올 소리를 예상하는 그런 청각 피드백 처리와 관련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단순히 말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과 관련된 뇌 신호까지도 다 활용해서 해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어 생성과 인지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루게릭병 환자분들처럼 말을 하기 어려운 분들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응용 가능성 중 하나죠. 음성 보철 장치 개발에요.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장치를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몸에 심는 형태로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훈련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어휘량이라든지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환자가 실제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MFCC 같은 음성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작동한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근데 제가 연구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이 AI가 가끔 틀릴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그냥 완전 엉뚱한 게 아니라 가끔은 의미적으로는 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로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음악가들이 훌륭하게 화음을 맞춘다. 이걸 해독해야 하는데 시금치는 유명한 가수였다. 이런 식으로요. 음악가 대신에 가수라는 의미상 관련된 단어를 쓴 거죠. 아, 네, 맞아요. 그 오류 패턴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AI가 단순히 소리 패턴만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어쩌면 단어의 의미나 개념 같은 좀 더 깊은 수준의 정보까지도 어느 정도 건드리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뇌 안에서 언어와 의미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뇌 신호를 읽는 기술을 넘어서서 어쩌면 우리 뇌가 언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통찰까지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읽으려는 기술은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연구가 던지는 여러 가능성과 함께 또 생각해봐야 할 윤리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